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방학. 그, 별일 없으시죠? 이제 첫 시간인데, 혹시 제가 올렸던 개요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 보셨다면, 그래도 한번 보기를 권해요. 권하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이 이제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도 그렇고요. 이 영상 강의도 그렇고, 교실 수업도 그렇고,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이번 학기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끝까지 가야 돼요. 어쨌든 전두환 정권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버리는 내용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수업을 집중해서 안 들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시험을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중간에 버리고 가는 내용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되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거 나온다, 요거 안 나온다 되게 구분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대목대목만 딱딱딱 짚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큰 틀의 구조들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갈 건데 그런데 학습지는 또 내용들은 다 채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지에 빈칸은 채우는데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라 그런 내용들이 많을 거라는 거지. 왜냐면 저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백석중 다니면서 받은 역사 학습지들을 그냥 졸업했으니까 버리고 이게 아니라 두고두고 좀 쓰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다른 역사 교재를 사시기 전에 이건 공짜잖아. 그리고 이미 채운 것들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한번 봤던 것들이고, 그러니까 빠르게 넘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재들을 보기 전에 요거를 한번 쭉 그래도 읽어보고 다음 교재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꼭 이제 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 교재로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는 안 넣더라도 이제 빈칸들은 채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학습지에 있고 빈칸을 채우는 거더라도 시험에는 안 나오는 내용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집중해서 들어야 구분이 가능할 거라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천천히 나가보도록 하죠. 자, 사회 불안 속에서 민심이 동요하다. 뭐 동요하다라고 하는 건 흔들리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민심이 불안해지고 흔들리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 학기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내용. 우리가 이제 조선 정치 흐름을 보면 뭐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엔 붕당 정치가 진행이 됐다가 뭐 그 무슨 논쟁이에요? 예속 논쟁을 거치면서 이제 어느 특정 붕당이 독점해버리는 정권을 독점하는 그런 환국 정치 그리고 환국 정치가 잠깐 영조 정조 때 탕평 정치로 누그러지지만 다시 어, 정조가 죽으면서 요 정치로 돌아오게 되면서 조선 정치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이거 기억나시겠어요? 무슨 정치로 인한 정치 기강 문란? 요게 이제 우리 지난 학기에 마지막으로 했던 거였어요. 영주 정조의 탕평 정치가 정조의 죽음으로 무너지면서 그리고 나이 어린 왕이 올라오면서 요 정치가 시작되죠. 혹시? 그렇죠. 세도 정치. 세도 정치가 뭐였어요? 특정 가문이 특히나 왕의 외척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는 현상을 세도 정치라고 했었죠.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정치의 기강이 굉장히 문란해졌고요. 그리고 뭐 자연재해 전염병들도 이렇게 찾아오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얄궂다 좀 그렇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안 그래도 힘든 시기에 정치적으로도 힘든 시기에 왜 하필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도 이때 찾아오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연재해나 전염병은요 늘 있어요. 늘 여름 되면 태풍 오고 그죠? 그런 건데 전염병도 늘은 아니지만 자주 있죠. 여러분들도 벌써 여러분들 그 짧은 인생에 벌써 몇 번의 전염병을 겪었어요. 뭐 신종플루니 메르스니 지금 코로나니 그죠? 자연재해나 전염병은 늘 있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자연재해나 전염병을 그 나라 정부가 감당하고 처리해낼 수 있느냐, 대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조선 정부가 튼튼하고 건강했다면 자연재해가 찾아오든 전염병이 찾아오든 잘 대응했겠죠. 근데 지금 조선 정치가 세도 정치로 무너져 있잖아요. 특정 가문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고 뒷돈이나 받아먹고 있고 이러니까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큰 위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대응이 안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세금 내라고 찾아오고 이러니까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세금 내라고 찾아오고 이러니까 그냥 집을 버리고 떠나게 되고 집 버리고 떠나서 배회하다가 도적 집단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도적들이 여기저기서 막 많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시기쯤에 요 시기쯤이 딱 이제 서양 열강들이 막 식민지를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찾아 헤맸던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안가에 처음 보는 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양선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서양 열강들의 배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는 배인데
그동안 조선에서 본 적 없는 배, 이상하게 생긴 배, 이상한 모양의 배라는 뜻이에요. 이양선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저렇게 처음 보는 그런 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굳이 이양선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정치 개판이지, 자연재해, 전염병 찾아오고 있지, 가진 것도 없는데 세금 자꾸 내라 그러지.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해안가에 처음 보는 모양의 배가 자꾸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감정이 들겠어? 무섭죠. 너무 무섭죠. 이런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운동장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UFO가 내려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걸 보면서 첫 번째로 드는 감정이 뭐겠어? 두려움이지. 저기서 누가 내릴지 알아. 저기서 외계인이 내릴지, 막 타노스가 내릴지, 누가 내릴지 아냐고. 그러니까 이항선을 보면서 처음 느꼈던 감정은 불안함, 또 두려움 이런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기의식,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심이 흔들리고 민심들의 어떤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면 종교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신을 믿고 막 미륵불을 믿고 또 막 세상이 너무 불안하니까 언젠간 세상이 망할 거래. 아니면 지금 조선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나타날 거래. 막 이런 예언의 말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회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사는 게 어려워지면 늘 이래요. 사람들이 이제 막 미신을 믿고 세상이 망할 거래. 막 이 나라가 망하고 다음 나라가 들어선대. 막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되게 유행했던 책이 바로 정감록이라는 책이었어요. 정감록이라는 책은 뭐냐면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조선의 건국자는 이성계지만 건국 디자이너는 정도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도전의 정씨 가문의 시대가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대가 찾아오기 직전에 한번 대격변의 시대가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혼란이 찾아올 건데 이때 살아남으려면 지정된 어떤 장소들에 숨어 들어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예언서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이런 책들이 유행을 하는 거지. 막 세상에 대격변이 찾아올 건데 어딜 숨어 들어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런 예언서 같은 것들이. 사실 지금도 그렇죠. 지금 막 사는 게 어렵고 막 이러니까 막 페북 이런 데 보면은 뭐 인도의 어떤 소년이 막 무슨 예언을 했다더라 막 이런 것들이 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고 불안하고 막 해안가에는 이양선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뭔가 예언서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정감록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교에 막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종교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제 서양에서 건너온 크리스트교죠. 천주교도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는 원래는 이제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을 통해서 서양 학문의 일부로 전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종교가 아니라 학문인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이제 점점점 이제 종교로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1700년대 후반에 남인 계열의 학자들이 서양 학문으로 수용을 처음엔 하게 돼요. 근데 뭐 남인 계열이다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텐데,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서민들한테 전파가 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요거가 굉장히 반응이 컸어요. 요거 신분 질서를 부정한다는 거. 사실 조선의 일반 농민들은 자기들이 양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 부담을 떠안아야 되고 그런 신분 차별의 어떤 피해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분 질서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천주교가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가 일반 평민들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회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왜냐면 조선 정부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신분제 사회잖아요. 근데 신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기존의 어떤 조선의 질서를 부정하는 거죠. 더구나 또 조선은 유교 사회인데 그래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천주교는 아마 아실 거예요. 작년에도 많이 얘기했었죠.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도 나 이외의 신이라고 얘기해서 조상도 섬기지 못하도록 하죠. 이런 원칙들을 천주교가 가지고 있으니까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신분 질서를 부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건 다 조선 질서와 문화를 조선의 질서와 문화를 무너뜨리는 그런 걸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 차례 천주교 신자를 탄압하게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천주교가 확장되게 되는 그래서 일반 서민들 사이에 천주교가 계속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천주교가 이렇게 서양에서 들어오면서 천주교가 아닌 우리나라의 종교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동학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동학은 시작부터 천주교가 서양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학이라고 알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서학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게 동학이에요. 그래서 동학은 몰락한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만들게 되고요. 이 사람이 최재우예요. 그리고 내용은 기본적으로 천주교 그리고 서양 세력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랑 비슷한 면도 있어요. 뭐냐면 인내천 사상을 내세워요.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사상을 내세우는데, 이게 어떤 사상이냐면, 자 보세요. 어 우리가 인천이잖아요. 그리고 뭐 옆에는 부천이 있고 더 나가면 서울이 있고 막 그런데, 인천, 부천, 서울 중에 어디에 하늘이 가장 높나요? 그런 거 없죠. 다 똑같죠. 즉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건 어느 하늘이 더 높을 수 없듯이 사람도 모두 다 똑같이 높고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인간 평등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동안에 조선이 유지해왔던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비판하는 거예요. 모두가 평등해야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면은 천주교랑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비록 동학은 천주교 그리고 서양에서 넘어온 여러 가지 서양 세력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시작이 됐지만, 또 천주교와 비슷하게 인간 평등을 주장하는 모습도 보인다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인간 평등을 주장하니까 역시 이것도 조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조선의 기존 법과 질서를 흔드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마치 천주교를 탄압했던 것처럼 동학도 탄압을 하고요. 더구나 동학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만든 거니까 그 종교를 만든 사람도 우리나라에 있겠죠. 그 사람이 최재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를, 이 동학이라는 종교를 만든 최재우도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재우가 죽고 나서 이대 교주였었던 최시영이 교단을 정비하게 되고요. 최시영이 교단을 이끌면서 이 동학의 종교 교세는, 그러니까 종교의 세력인 거죠. 교세는 더욱더 확장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 막 무슨 정감록이니 막 이런 예언서에도 매달려 봤다가, 천주교니 이런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기도를 드려봤다가, 또 천주교가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동학이라는 종교도 믿어봤다가, 이렇게 종교의 의지를 해보긴 하는데, 종교에 의지한다고 배고픈 게 배고프지 않게 되나요? 갑자기 뭐가 나아질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삶이 힘드니까 결국에는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저항이 벌어지는데, 당연히 배경은 정치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관리들이 너무 수탈을 하고, 관리들이 왜 수탈하는지는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어요. 관리들이 처음에 이제 관리가 될 때는 제대로 과거 시험을 봐서 실력으로 붙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세도 정치가 시작된 뒤에는 세도 정치 가문에 있는 사람한테 뒷돈을 찔러줘서 관리가 되고, 자기가 찔러준 뒷돈만큼 그 이상을 또 뜯어내야겠으니까 백성들한테 뜯어내고, 이런 식으로 수탈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들이 너무 많은 수탈을 하고, 수탈은 이제 백성들한테 빼앗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박하게 해요. 이제 벽에 자기의 불만 내용들을 종이에다 써서 붙인다든지, 아니면 산호라 그래서 산에서 소리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엔 저항을 하는데, 점점점 이제 바뀌는 게 없으니까 점점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든지 아예 봉기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세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항이 벌어졌던 지역이 처음에는 이제 홍경래난이라는 그런 반란이 벌어지는데, 역시 배경은 세도 정치이고요. 특히나 조선은 원래도 평안도에 대한 차별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세도 정치에 들어가면서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이 더더 심해지면서 평안도 지역에서 반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 빨간 동그라미 있는 데가 평안도입니다. 이 지역이 평안도 지역인데, 평안도에 대한 차별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이걸 견디지 못했던 평안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주도자가 홍경래예요. 그래서 홍경래의 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래가 평안도 사람들, 이 불만 가득한 차별받는 이 평안도 사람들을 이끌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이걸 우리는 홍경래의 난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홍경래의 난에는 농민, 뭐 중소상공인, 광산노동자, 중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 작은 규모로 장사하시거나 수공업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반란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평안도 가산이라는 지역에서 시작해서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데, 결국에는 이제 관군한테 정주성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안도 지역에서 한때 굉장히 큰 세력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에는 진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농민봉기가 또 벌어져요. 어디서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진주에서 벌어집니다. 진주에서 진주 지방관의 백낙신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너무 수탈하니까 그 백성 중에 한 명이었던 유계춘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진주에서 밀란을 일으키게 돼요. 이걸 진주밀란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주밀란이 벌어지고 나서
그 진주 바깥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진주 밀란을 일으킨 농민들에게 공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진주 밀란이 주변 지역으로 엄청나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진주 밀란의 개요인데 어쨌든 여기서 밀란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진주 밀란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어느 지역의 밀란이다라고 이름 붙이기 민망한 지경에 이르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적인 반란으로 커지면서 이제 이게 이제 임술농민봉기라는 이름을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임술년에 진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농민분기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깨달아요. 무조건 봉기를 일으키는 백성들만 잡을 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저 백성들이 봉기까지 일으켜가면서 요구하는 것이 뭔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삼정이정청이라는 관청을 통해서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삼정이정청 자체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은 관청이라는 뜻이고 삼정이정이 삼정을 고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삼정이 이제 농민들을 힘들게 했었던 조선의 세 가지 세금을 얘기해요. 전세, 군정, 환곡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전세는 뭐냐면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자기 1년 농사 지은 거에 10분의 1 정도를 내는. 그다음에 군정은 말 그대로 이제 성년 남자가 군대에 가거나 아니면 그에 해당하는 옷감을 내는 거고요. 환곡은 원래 그 지역의 특산물 아니 그거는 저거구나. 공납이고 제가 잠시 죄송합니다. 환곡은 뭐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곡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거예요. 세금이 아니라. 그래서 1년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수확을 하죠. 가을에 수확한 걸 겨울에 먹는단 말이야. 그럼 봄에 제일 가난해져요. 이때 정부가 봄에 가난해진 농민들한테 쌀을 빌려주고 나중에 가을에 수확할 때 그때 갚아라. 이렇게 사실은 가난한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했던 제도가 환곡인데, 근데 환곡이 점점점 이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이자를 받기 위한 세금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세인 전세, 그 다음에 군대 가는 군세, 군정, 그 다음에 원래 세금이 아니었는데 세금처럼 되어버린 환곡,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 백성들, 일반 농민들을 힘들게 하면서 이런 세 가지 세금들이 굉장히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다라고 해서 이걸 삼정, 세 개의 세금의 문란이다. 삼정의 문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 진주밀란이나 임술농민분기의 배경이 됐던 거죠. 앞에 홍경래의 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부가 이쯤 오니까 이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정이정청 이런 걸 설치하게 되는데 결국 집권자들이 세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별로 성과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세제도나 정치제도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 어떤 효과가 있었던 거냐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임술농민봉기라는 봉기가 벌어지면서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죠. 물론 결과적으로 된 건 없었지만 어쨌든 정부가 무조건 봉기 일으키는 사람들을 단순하게 잡아가두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래도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하고 이 삼정이라는 세금을 고쳐보려고 관청도 설치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내면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구나. 우리 목소리를 어느 정도 어, 들어주는구나.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농민의 의식이 성장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정의 문란에서 세 가지 세금이 각각 뭐 뭔지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둔 게 문제가 돼서 임술농민분기가 벌어졌고 비록 실패했지만 농민들이 임술농민분기가 어떤 과정을 겹치는지 보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반응해서 삼정이정청도 설치하고 어떤 삼정의 문란도 고쳐보려고 하는 걸 보면서 일반 농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 그렇게 농민의 의식이 성장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기의 밀란 발생 지역을 보면 일단 우리가 아까 봤었던 홍경래 해난에 여기 평안도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진주농민분기를 우리가 배웠지만 진주농민분기라고 말하기가 뭐해요. 왜냐면 진주를 시작으로 이 한반도 남부 지역엔 거의 전국적으로 퍼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평안도 지역, 그다음에 진주를 중심으로 한 남부 전체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고 일단은 첫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